한화 스카이타워 68층.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실내에는 현악 사중주의 부드러운 바흐 선율이 흐르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샴페인 향보다 더 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곳은 한강그룹의 총수 한태준 회장의 개인 연회장이었다. 클래식 음악은 그의 취향이 아니었지만 적대적 M&A를 앞둔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배경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제 실크 슈트를 입은 한태준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상대방의 초조한 눈빛을 꿰뚫어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분 10%입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음악 소리에 묻힐 만큼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철함은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경멸했다. 감정은 곧 약점이었으니까. 연회장 구석. 화려한 샹들리에의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8살 한유라가 서 있었다. 값비싼 디즈니 공주 드레스를 입었지만 아이는 창백하고 마른 몸 때문에 오히려 그 옷이 어색해 보였다. 유라는 멀리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아까부터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손에 꼭 쥔 채 아버지에게 다가갈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 아빠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마침내 태준의 대화가 잠시 멈춘 틈을 타 유라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다. 태준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돌아봤다. 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내밀었다. 태준은 그림을 힐끗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옆에 서 있던 김비서에게 손짓했다. 김비서. 받아도. 그리고 그는 다시 손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얼굴에 떠올랐던 희미한 기대감이 순식간에 실망으로 얼어붙었다. 유라는 그림을 빼앗기듯 가져가는 김비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때였다. 아이가 갑자기 콜록거리며 마른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기침이었지만 점점 격렬해졌다. 유라는 작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빠. 아이는 아버지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유라가 들고 있던 오렌지 주스 잔이 힘없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쨍그랑 대리석 바닥에 유리잔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악 사중주의 연주가 멈췄다.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대화도 끊겼다. 모든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작은 소녀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한태준의 얼음장 같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유라야 한유라.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연회장을 가로질러 달려가 쓰러진 딸을 안아 올렸다. 아이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태준은 딸을 품에 안은 채 미친 듯이 소리쳤다. 헬기 준비해. 아니. 너무 늦어 차 대기시켜. 당장 한국대학병원으로 가. 김비서가 당황하며 반문했다. 회장님. 그룹 SVIP 병원이 아니라. 태준이 눈을 부릅떴다. 내가 한국대학병원이라고 했다. 당장 그의 결정은 이상했다. 한강그룹 가문은 오직 그들의 전용 병원만을 이용했다. 하지만 지금 태준에게는 그런 것을 따질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밤거리를 질주했다. 태준은 딸의 파랗게 변해가는 얼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손을 움켜쥐었다. 후회와 알 수 없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평생 무언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두려웠다. 죽으면 안 돼. 내가 허락하지 않았어. 유라야, 그는 마치 명령하듯 혹은 애원하듯 중얼거렸다. 차가 급정거하며 병원 응급실 입구에 섰다. 차문이 열리기도 전에 태주는 유라를 안고 뛰쳐나왔다. 그는 응급실 문을 밀치고 들어가며 고함을 질렀다. 여기 의사들 전부 불러. 이 아이가 잘못되면 너희 병원은 끝장이야. 간호사들과 인턴들이 그의 기세에 눌려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소란을 뚫고 침착하고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아급성, 호흡부전, 아드레날린 1mg, 아트로핀 준비해. 모두 길비켜. 한 여의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을 지휘하며 다가왔다. 그녀는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응급실의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최고급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안 돼. 말도 안 돼. 지훈. 강지윤의 동공이 0. 5초간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한태준. 10년 전 자신의 세계를 잿더미로 만들고 사라진 남자. 뱃속의 아이와 함께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얼굴. 하지만 그녀는 단영 5초 만에 모든 감정을 얼음장 밑으로 묻어버렸다. 지금 그녀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지윤이었다. 그녀는 한태준을 마치 복도에 서 있는 투명한 공기처럼 무시하고 아이가 누워있는 이동식 침대를 향해 외쳤다. 환자 상태는 쇼크룸으로 바로 이동시켜.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전문가의 권위만이 가득했다. 의식소실, 맥박미약, 기관삽관 준비해. 그녀의 명령에 따라 응급실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태준은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그를 밀치는 간호사의 손에 의해 뒤로 물러났다. 쾅쇼크룸의 문이 그의 눈앞에서 닫혔다. 한강그룹의 총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던 그가 닫힌 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한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강지윤. 10년 전 그가 냉정하게 버렸던 여자. 비서실을 통해 그녀가 조용히 유학을 떠났고 외국에서 자리 잡았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왜, 어째서 그녀가 지금 이곳 한국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닫힌 문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의료기계음들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복도에서 태준의 의식은 10년 전 그 비오는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학교 앞에 허름한 카페. 의대 졸업반이었던 지윤이 수줍지만 행복한 얼굴로 작은 막대기 2개를 내밀었다. 2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였다. 그리고 그 순간 계모인 양 회장과 경영권 다툼으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던 젊은 의사 한태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야망에 아이라는 변수는 계산에 넣어본 적이 없었다. 다음 장면은 그의 화려한 집무실이었다. 태준은 테이블 위로 얇은 봉투 하나를 밀었다. 어머니는 절대 자네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돈이면 외국에서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할 거야. 그는 지윤의 눈을 마주 보지 못했다. 지윤은 울지 않았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금 당신 아이를 지우라는 말인가요? 태주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잔인하게 말했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 최선이야. 지우는 그 봉투를, 그 안에 담긴 거액의 수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태준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난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 빗속으로 뛰쳐나가는 지훈의 마지막 말을 그는 애써 무시했다. 그는 그녀를 잡지 않았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는 기꺼이 사랑과 아이를 버렸다. 그리고 오늘 그 대가가 10년 만에 그의 딸의 생명을 쥔 의사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쇼크룸 위에 붉은 등이 꺼졌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지훈이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다. 목소리가 멋대로 터져 나왔다. 지훈아, 너 살아 있었구나. 나는. 그의 눈빛이 절박하게 흔들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경랑에 휩싸였다. 강지윤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수령 메스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웠다. 한태준 회장님, 따님은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제 사무실로 따라오시죠. 그리고 앞으로는 저를 강 선생이라고 부르십시오. 강지윤의 사무실은 병원 구석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성격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전문 서적들이 칼같이 정렬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복잡한 인체 해부도가 걸려 있었다. 이곳의 소박하고 기능적인 분위기는 그가 방금 빠져나온 한화 스카이 타워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태주는 이 낯선 공간이 주는 위압감에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지우는 태준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를 그에게 돌리고 혈액검사 결과지와 심전도 그래프 몇 장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차트를 보시죠. 한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에서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한유라 환아는 단순 쇼크가 아닙니다. 물론 알레르기 반응도 있었지만 그건 기폭제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녀가 화면의 특정 수치를 가리켰다. 혈중 디곡신 농도가 치사량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번의 투약이 아닙니다. 모발 검사 결과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체내에 축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다. 디곡신 그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강심제입니다. 신부전 환자에게 소량 사용하지만 과다 복용 시 치명적인 독이 되죠. 지윤이 설명했다. 누군가 한유라 환아를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중독시켜 왔다는 뜻입니다. 오늘 터진 알레르기 반응이 중독 증상과 결합되면서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한 겁니다.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태준은 지윤의 말에 담긴 무게감에 숨이 막혔다. 누군가 유라를, 그의 하나뿐인 딸을 살해하려 했다고 그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지우는 책상 밑으로 자신의 손을 감추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가운 주머니 속에 왼손은 분노와
10년 묵은 원망, 그리고 이 잔인한 아이러니에 대한 절망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0년 전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버린 남자의 딸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니. 운명은 왜 항상 자신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는 것인지. 그녀는 떨리는 손을 세게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녀의 이성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이 남자 앞에서, 그리고 곧 닥쳐올 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예고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칠흑 같은 밍크 코트를 걸친 양 회장이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몇 명의 비서와 병원 고위 관계자를 대동하고 들이닥쳤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세상에, 우리 불쌍한 유라태주나 애가 쓰러졌다는데 왜 하필 이런 의료병원으로 데려온 게냐. 양 회장은 태준을 질책하듯 말하며 방안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의사 가운을 입은 강지윤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멎었다. 양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10년 전 돈 봉투를 내밀며 짓밟았던, 비에 젖은 생쥐 같던 그 여대생. 감히 태준의 아이를 가졌다고 기어올랐던 그 천박한 계집애. 그녀는 지훈을 즉시 알아봤다. 양 회장의 얼굴에 스친 경멸과 당혹감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10년 전의 무력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 회장의 거만한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양 회장님. 하나의 주치의를 맡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지윤입니다. 방금 한태준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라 화나는 중독 상태입니다. 중독이라고 양 회장이 과장되게 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능숙하게 연기를 시작했다. 오, 맙소사 태준아. 이게 무슨 말이니? 감히 누가 우리 유라에게, 그녀는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손뼉을 쳤다. 그 새로 들어온 보모, 이 선생, 그 애가 틀림없어. 어쩐지 어제 주방에서 수상하게 서성이더라니. 내가 사람을 잘못 들였구나. 양 회장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 집사 당장 그 새로 오니 선생인지 뭔지. 짐 싸서 내보내. 아니. 경찰에 신고해. 감히 회장님 손녀를 독살하려 해. 당장. 그녀는 태준을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태준아, 걱정 마라. 이 어미가 다 해결했다. 이런 끔찍한 년을 당장 잡아 넣어야지. 잠깐만요. 회장님. 지훈이 양 회장의 히스테릭한 연기를 차갑게 끊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들어 양 회장과 태준 앞으로 내밀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화학 분석 그래프가 떠 있었다. 이건 유라 화나의 혈액에서 검출된 디곡신 성분 분석표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중의 일반적인 강심제 성분표고요. 두 개가 미세하게 다릅니다. 태준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지훈이 그래프의 특정 스파이크를 가리켰다. 불순물입니다. 유라 화나의 몸에서 나온 독소는 아주 희귀한 지리산, 약초와 함께 담가 발효시킨 약술에서만 검출되는 특정 알칼로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양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알기로 이 희귀한 약술은 한강그룹의 직영 농장에서 특별 관리되며 오직 양 회장님 한 분의 건강을 위해서만 공급되는 것으로 압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양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태주는 충격에 휩싸여 계모를 바라봤다가 다시 지훈을 바라봤다. 강 선생, 지금 당신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지훈은 태블릿을 내리며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없이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는 메스와 같았다. 저는 그저 의학적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인은 환자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며 디곡신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사용량을 조절할 만큼 아주 영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적이 감돌던 사무실의 공기가 양 회장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에 찢어졌다. 하하하하. 그녀는 배를 잡고 웃는 신용까지 하며 과장되게 반응했다. 이게 무슨 삼류 드라마라도 되는 줄 아나. 이 천박한 의사년이 감히 누굴 모함하는 거야. 태준아. 너도 들었지.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태준에게 바싹 다가서며 지훈을 경멸적으로 곁눈질했다. 딱 보아하니 옛날에 너랑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앙심을 품고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한 개로구나. 안 그러니? 강지윤 씨. 양 회장의 공격은 교활했다. 그녀는 지윤의 의학적 소견을 반박하는 대신 그녀의 동기를 공격했다. 태준과 지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그녀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즉시 알아차렸던 것이다. 한태준은 두 여자 사이에 서서 망설였다. 지윤이 제시한 약술이라는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하지만 양 회장은 그가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계모이자 한강그룹의 거대한 지분을 공유한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다. 이성을 따르자니 증거가 부족했고 감정을 따르자니 의심이 너무 컸다. 그의 눈빛은 지윤의 차갑고 사실적인 얼굴과 양 회장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사이를 오갔다. 그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강지윤이 그들의 저급한 심리전을 끊어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책임진 집도이의 눈이었다. 한유라 환아는 디곡신 중독이 아니었어도 오늘 쓰러졌을 겁니다. 중독은 그저 시기를 앞당겼을 뿐입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우는 모니터에 또 다른 MRI 영상과 심장 초음파 사진을 띄웠다. 환아는 선천적으로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비우성 심근병증 HOCM.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병이죠.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영상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특히 이 부분. 좌심실 유출로가 극도로 좁아져 있습니다. 디곡신은 심장 수축력을 높이지만 이 병을 가진 환자에겐 오히려 유출로 폐쇄를 악화시키는 독약입니다. 범인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양 회장이 비웃었다. 그래서 병이 있다는데 어쩌라고. 그 병도 네가 꾸며낸 거 아니야. 지우는 양 회장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결정권자인 한태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환아는 언제 다시 심정지가 올지 모릅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비대해진 심근 일부를 절제해 혈류가 빠져나갈 길을 터주는 모로 수술, 머로 프로시저입니다. 그것도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골랐다. 이제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패를 꺼낼 시간이었다. 한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유라 환아의 케이스는 너무 희귀하고 위험합니다. 디곡신 중독으로 인해 심장 근육이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고요. 그녀는
자신의 의사 가운을 가볍게 매만졌다.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케이스에 모로 수술을 80% 이상의 성공률로 집도할 수 있는 의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저 하나뿐입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지윤의 통제하에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 지윤을 천박한 년이라 모욕하던 양 회장조차 입을 다물었다. 한태준은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10년 전 그가 짓밟았던 여자가 이제 그의 딸을 살릴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이 작은 사무실 안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윤에게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국내 최고라는 SVIP 병원으로 가시든 미국으로 헬기를 띄우시든 지윤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송 중에 쇼크가 다시 올 수도 있고 다른 의사가 이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녀가 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선택하십시오. 한태준 회장님, 저를 믿고 따님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의심과 모함 노름을 계속하시겠습니까? 한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굴욕감과 절박함이 뒤섞여 속이 뒤틀렸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당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살려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라. 살려내. 그건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애처로운 간청이기도 했다. 지유는 그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지윤이 서류를 챙겨 사무실을 나가자 양 회장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태준아, 너 미쳤어. 전현을 믿어. 당장 전현을. 태준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는 지금 지윤이 아니라 자신의 계모를 의심하고 있었다. 양 회장은 태준의 싸늘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태준이 무거운 머리를 감싸쥔 채 복도로 나왔을 때 김 비서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에게 달려왔다. 그는 태준을 아무도 없는 복도 구석으로 이끌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강지윤 선생에 대해 뒷조사를 다시 지시했습니다. 태준이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그래서 김 비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회장님, 10년 전에 강지윤 선생. 출국 기록이 없습니다. 유학은 거짓 보고였습니다. 양 회장님 측에서 그렇게 보고서를 올리라고 지시했던 것 같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럼 아이는 출산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들입니다. 이름은 강민호. 올해 9살입니다. 9살.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가 양 회장에게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맡겼던 그 아이. 그는 당연히 낙태나 거액의 합의금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현재 병원 근처 신라 초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띵. 복도 맞은편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운동화 소리와 함께 쾌활한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나왔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참치김밥 사왔지. 롱파란색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밝고 영리해 보이는 남자아이가 보온 도시락 통을 들고 신나게 달려 나오고 있었다. 아이는 복도에 서 있는 낯선 남자 한태준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한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아이의 얼굴, 저 또렷한 눈매,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오만한 듯 살짝 올라간 턱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어릴 적 앨범 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다. 강민호는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낯선 아저씨를 향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주 비싸 보이는 옷을 입은 아저씨는 꼭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왜 그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세요? 혹시 우리 엄마 환자예요. 아이의 맑고 천진한 목소리가 긴장감이 감도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한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첩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아이의 얼굴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목소리를 들은 강지윤이 경악하며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한태준을 처음 마주했을 때보다 더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민호야, 엄마가 복도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했지. 그녀는 허둥지둥 달려와 민호의 작은 몸을 본능적으로 자신의 등 뒤로 감췄다. 마치 굶주린 맹수로부터 하나뿐인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처럼 그녀는 태준을 향해 온몸에 가시를 세웠다. 한태준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양 회장에 대한 배신감, 10년간 완벽하게 속았다는 충격, 그리고 눈앞의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그는 지윤의 어깨 너머로 자신과 똑 닮은 그 아이를 노려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강지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갈라져 나왔다. 그는 아이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저 아이, 내 아이냐. 지윤은 재빨리 민호를 뒤쪽 사무실로 거칠게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방 안에 들어가 있어 엄마 일 끝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그녀는 문을 등지고 서서 마치 성을 지키는 마지막 병사처럼 태준과 마주섰다.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분노, 수치심과 원망이 그녀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들끓었다. 그래마자 그녀가 악을 쓰듯 소리쳤다. 당신 아이였어. 하지만 이젠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녀는 울부짖었다. 민호 아빠는 죽었어. 10년 전. 당신이 내 얼굴에 더러운 돈 봉투를 집어던지면서 그 아이를 실수라고, 당신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날 당신의 그 잘난 계모가 보낸 사람들이 내 병원 실습실까지 찾아와서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는 거냐고 모욕하며 내 머리채를 잡았던 바로 그날 한태준이라는 남자는 내 인생에서 그렇게 죽어버렸어. 그녀의 절규가 복도를 울렸다.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대치는 병원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경보음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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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중환자실 ICU 복도 끝에서 붉은 경광등이 미친 듯이 번쩍였다. 간호사 한 명이 사색이 된 얼굴로 문을 박차고 달려나왔다. 강 선생님 801호 한유라, 환자 갑자기 심실세동 VF입니다. 혈압이 잡히지 않아요. 지금 경련 시작했습니다. 그 다급한 외침에
방금 전까지 울부짖던 여자 강지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개인적인 감정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오직 환자의 생사만을 생각하는 냉철한 의사 강지훈만이 남았다. 제세동기 준비에 에피네프린 1mg 정맥 주사. 그녀는 자신을 막아서는 듯한 태준을 거칠게 밀치고 중환자실을 향해 달려갔다. 태준도 넋을 잃은 채 본능적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자 지옥 같은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유라가 작은 침대 위에서 온몸을 파르르 떨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이미 산소 부족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옆에 있던 심전도 모니터는 생명이라고는 볼 수 없는 불규칙하고 절망적인 파형을 그리고 있었다. 모두 비켜 차지 200줄 지훈이 제세동기 패드를 아이의 작은 가슴에 대고 소리쳤다. 클리어 쿵아이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가 축 늘어졌다. 모니터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아직이야. 리듬 돌아오지 않아. 다시. 한태준은 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해왔다. 돈으로, 권력으로, 혹은 무력으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끔찍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 그가 평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던 그 방식밖에는 떠올리지 못했다. 이 아비규환의 혼란 속에서 그는 유라에게 흉부 압박을 하고 있는 지훈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강지훈.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내 딸 목숨을 쥐고 흔드는 거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지. 그렇지. 그는 다른 쪽 손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표첩을 꺼내 들었다. 10년 전 그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그날처럼 원하는 금액을 말해. 얼마면 돼? 100억 1000억 아니면 내가 가진 한강그룹 전부라도 줄게. 그러니까 제발. 제발 유라 좀 살려. 찰싹 중환자실에 모든 기계음을 뚫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모든 동작이 멈췄다. 지훈의 손바닥이 태준의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태준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고 그의 손에 들려 있던 수표첩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나뒹굴었다. 태준은 물론 주위의 모든 의료진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뺨을 감싸 쥔 태준을 노려보았다. 닥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멸로 갈라져 있었다. 당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돈으로 내 아들을 사려 했고 이제 내 환자를 사려는 거야. 그녀는 다시 제세동기를 집어들며 그에게 지옥의 사자처럼 선언했다. 똑똑히 들어. 한태준.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얼음과도 같았다. 나는 이 아이를 살릴 거야. 당신의 그 더러운 돈 때문이 아니야. 당신을 위해서도 아니야.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오늘 이후로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빚진 거야. 10년 전 당신이 나와 내 아들에게서 무참히 빼앗아갔던 바로 그 생명의 빚을. 그녀는 다시 유라의 가슴에 패드를 댔다. 그녀의 외침이 중환자실을 갈랐다. 클리어. 한태준이 뺨을 맞고 휘청이는 그 모든 광경을 양 회장은 중환자실 복도 끝 비상계단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붉은 립스틱이 칠해진 입술이 비틀린 미소로 일그러졌다. 감히 내 아들 뺨을 쳐져 천박한 것이
그녀의 손톱이 값비싼 악어 가죽 핸드백을 긁는 소리가 사납게 울렸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히 태준이 모욕당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다. 한태준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가 20년을 공들여 만든 완벽한 작품이자 한강그룹을 손에 쥐기 위한 유일한 도구였다. 그런데 10년 만에 기어 나온 저 강지윤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안 될 말이지. 절대 안 돼. 양 회장의 중얼거림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보다 차가운 사리가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한유라는 전처의 흔적이자 상속 지분을 나눠야 할 귀찮은 장애물이었고 강지윤은 자신의 아들과 재산을 동시에 위협하는 현재의 암초였다. 두 년 모두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해. 그녀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몸을 숨기며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한국대학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 박선영 씨에 대해 알아봐. 약점 될 만한 거. 뭐든. 전화는 10분 만에 다시 걸려왔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박선영 수간호사. 외아들이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미국에서 수술 대기 중입니다. 수술비가 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대출이 막혀. 양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5억이라. 잘 됐군. 그녀는 비상계단을 내려가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30분 뒤 박선영 수간호사가 창백한 얼굴로 양 회장의 검은색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양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박 간호사님, 아드님 걱정이 크시겠어요? 제가 그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박 간호사의 눈이 커졌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양 회장은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작은 유리병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유리병의 감촉에 박 간호사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건 KCL. 염화칼륨 원액이잖아요. 그녀는 의료인이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양 회장의 목소리가 솜사탕처럼 달콤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와 같았다. 내일 한유라 수술. 강지윤이 집도하지. 수술 중에 분명 생리식염수,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달라고 할 거야. 그 순간에 이걸로 바꿔치기만 해줘요. 아주 간단하잖아. 박 간호사가 공포에 질려 유리병을 떨어뜨리려 했다. 안 됩니다. 이건 살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인양 회장이 차갑게 웃었다. 박 간호사. 당신 아들도 심장병이라며 수술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당신 아들 목숨값이야.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줄게. 생각해봐.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 재벌집 아이 하나 대신 당신 아들을 살릴 수 있어. 선택은 당신 몫이야. 박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유리병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앞 강지윤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어젯밤부터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수술실에 들어갈 스태프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집도의 강지윤, 보조의 김민준, 그리고 순환 간호사, 박선영 수간호사. 지윤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수 간호사가 직접 이런 복잡한 수술에 순환 간호사로 들어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녀는 손을 소독하며 자신을 다잡았다. 너무 예민해져 있어. 환자에게만 집중하자. 하지만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박 간호사가 멸균된 수술 도구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지우는 무심코 그녀의 손을 보았다. 박 간호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떨림은 명백했다. 박 선생님, 지윤이 낮게 불렀다. 컨디션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필요하면 다른 간호사로 교체하겠습니다. 박 간호사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닙니다. 교수님, 괜찮습니다. 워낙 중요한 수술이라. 제가 긴장을 좀 해서 그렇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지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수술은 시작되어야 했다. 수술실의 무영등이 환하게 켜졌다. 유라의 작은 가슴이 열리고 지윤의 메스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후해진 심근을 절제하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고난도의 작업이었다. 수술실 안은 지윤의 차분한 지시와 기계음만이 울려 퍼졌다. 수술실, 박 통제실, 유리창 너머로 한태준이 땀으로 젖은 손을 움켜쥔 채 창백한 얼굴로 수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1분 1초가 지옥처럼 느껴졌다. 수술은 중반부로 접어들었다. 비대해진 심근을 거의 다 절제했을 때였다. 지윤이 말했다. 이제 대동맥을 개방하고 좌심실 유출로를 확보한다. 박 선생님, 세척용 생리식염수 10cc 준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 간호사의 어깨가 경직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트 아래 숨겨두었던 작은 유리병. 양 회장이 건넨 염화칼륨 원액을 꺼내 주사기에 재빨리 옮겨 담았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 박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사기를 지윤에게 건네려 했다. 지윤은 절제 부위에 집중하느라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박 간호사가 주사기를 지윤의 손에 거의 쥐어주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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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갑자기 유라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나왔다. 모든 스태프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다. 유라의 심박수를 나타내던 그래프가 격렬하게 요동치더니 이내 아무런 파형도 없는 일직선으로 변해버렸다. 심정지 VVB 심실세동에서 에시스톨이 무수축로 넘어갔습니다. 보조의사의 다급한 외침이 수술실을 갈랐다. 모니터의 일직선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유리창 밖에서 지켜보던 한태준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유리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했다. 살려내, 당장 살려내, 강지윤. 그의 절규는 방음 처리된 수술실 안까지 들리지 않았지만 그 광기 어린 모습은 스태프들의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다. 하지만 강지윤은 공황 상태에 빠진 다른 스태프들과 달랐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무섭도록 침착했다. 제세동기 200줄로 차지 그녀가 외쳤다. 흉부 압박. 계속해 그녀의 시선은 환자가 아닌 손에 든 염화칼륨 주사기를 든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박선영 수간호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우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박 간호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박 선생, 방금 준비한 주사기 이리 줘.
박 간호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교수님, 이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환자가 죽어가는데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놔. 지훈이 고함을 치며 그녀에게 다가가 주사기를 낚아챘다. 스태프들은 그녀가 즉시 약물을 주입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주사기를 환자에게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는 주사기를 눈높이로 들어올려 그 안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그 주사기를 수술실 맞은편 벽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던졌다. 쨍그랑 주사기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투명한 액체가 타일 바닥 위로 흩뿌려졌다. 수술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보조 의사조차 흉부 압박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훈이 얼어붙은 박 간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환자를 죽일 셈이었어. 이건 KCL이야. 그녀의 비난에 수술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간호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지훈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다른 간호사를 향해 소리쳤다. 내 개인 락커 맨 윗칸에 있는 응급 키트 가져와. 당장 간호사가 허둥지둥 수술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훈은 다시 제세동기 패드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의심하고 있었다. 박 간호사의 떨리는 손. 이례적인 수술 참여. 그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멸균 처리된 자신만의 응급약품 생리식염수와 에피네프린을 따로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보험이었다. 간호사가 비상키트를 들고 달려왔다. 지훈은 키트에서 새로운 주사기와 약병을 꺼내 즉시 약물을 주입했다. 에피네프린 1mg 투여, 흉부 압박 계속 300줄로 다시 차지. 클리어 쿵. 유라의 몸이 다시 한번 튀어올랐다. 모두가 숨죽여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비. 절망적이던 일직선 위에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파형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돌아왔다. 정상 동율동 사이누스 리듬으로 돌아왔어. 보조 의사가 환호성을 질렀다. 한태주는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마치 숨이 멎은 사람처럼 지켜보았다. 지훈이 주사기를 벽에 집어던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을 다시 한번 뒤집어 버렸다. 그녀는 단순히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휘관이었고 전사였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지옥의 문턱에서 다시 끌어올린 구원자였다. 지유는 흐트러짐 없이 수술을 재개했다. 모두 정신 차려. 수술 재개한다. 봉합 시작한다. 그 후로 5시간.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다. 수술실의 무영등이 꺼지고 지훈이 마지막 봉합 매듭을 지었다. 수술. 끝났다. 그녀가 마스크를 내리자 땀으로 범벅이 된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질 듯 휘청였다. 바로 그 순간 수술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태준의 지시를 받은 병원 보안팀과 김 비서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울고 있는 박 간호사에게로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박선영 수간호사, 살인 미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 간호사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끌려가며 절규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내 아들을 살려야 했어요. 양 회장님이. 지우는 비틀거리며
수술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한태준이 달려와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지윤아, 괜찮아 유라는. 지윤은 자신을 붙잡은 태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살았어. 일단은. 그녀는 의사가운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태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뭐야? 지윤이 차갑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에는 깊은 피로와 경멸이 섞여 있었다. 나는 양 회장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 단지 수술실에서 일 줄은 몰랐지만 이미 어제부터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 그녀가 숨을 골랐다. 그래서 당신의 김 비서에게 부탁했어. 어젯밤 유라의 1인실, 병실, 가장 안 보이는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지윤이 태준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당신이 그토록 신뢰하는 아내, 당신이 존경에 마지 않는 그 계모가 당신이 없는 사이에 병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확인해봐.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자신의 태블릿 PC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고 어젯밤에 병실 풍경이 나타났다. 그리고 잠시 후 양 회장이 몰래 병실에 들어와 유라가 맡고 있던 수액 링거 병에 주사기로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입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증오와 탐욕으로 뒤틀려 있었다. 태블릿 PC의 검은 화면에 한태준의 텅 빈 눈동자가 비쳤다. 녹화는 끝났지만 양 회장의 그 그로테스크하고 승리에 찬 미소는 지워지지 않는 지옥의 낙인처럼 그의 망막에 달라붙어 무한히 반복 재생되었다. 그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간신히 숨을 내쉬자 짐승의 으르렁거림과도 같은 소리가 그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왔다. 이것은 강지윤에게 느꼈던 배신감과는 차원이 달랐다. 과거의 고통과 숨겨진 진실에서 비롯된 배신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위반, 그의 삶의 핵심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던 거대한 부패였다. 모성애와 충성심이라는 가면을 쓴 악이었다. 자신을 키우고 자신의 경영 승계를 도왔던 그 여자가 자신의 딸을 죽이려 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태블릿을 복도 벽에 힘껏 집어던졌다. 쾅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값비싼 기계가 수천 조각으로 부서지며 복도 바닥을 굴렀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양 회장.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험 있는 톤이 아니었다. 쇳소리가 긁히는 듯한 억눌린 분노의 속삭임이었다. 지금 어디 있지? 김 비서는 폭발음에 움찔했지만 재빨리 자신의 기기를 확인했다. 그의 손가락이 공포에 질린 채 날아다녔다. 회장님. 그게 지금 18층 VIP 스위트룸에 계십니다. 방금 경호팀에서 보고가 급히 짐을 싸고 계신 것 같다고 합니다. 짐, 도망. 그 단어가 양 회장의 유죄를 확정지었다. 그녀가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만으로도 한태준의 혈관 속으로 뜨거운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 예의 바른 딩 소리는 지금 그의 내면에서 불타는 지옥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육중한 비상계단 방화문을 찢듯이 열어젖혔다.
즉각적으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콘크리트 계단을 두세 칸씩 성큼성큼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는 18층에 도착하자마자 비상구 문을 박차고 나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비싼 재킷이 펄럭였다. 양 회장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 2명이 스위트룸 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그를 막아섰다. 회장님, 들어가실 수. 한태준은 속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경호원의 턱을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두 번째 경호원을 벽으로 밀쳐버렸다. 그는 VIP 스위트룸의 문을 발로 찼다. 쾅육중한 문이 잠금새 근처에서 나무 파편을 튀기며 부서지듯 열렸다. 병실 안의 풍경은 그로테스크할 정도로 평온했다. 양 회장은 흐트러짐 없는 샤넬 슈트 차림으로 강화 처리된 루이비통 트렁크 안에 에어캡으로 싼 금괴들을 차곡차곡 담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각종 보석류와 무기명 채권, 그리고 여러 개의 위조 여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당혹감은 단 1초도 지속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순수하고 농축된 경멸감이 떠올랐다. 어머, 태준아, 벌써 알았니?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태연했다. 생각보다 빠르네. 하긴, 그 질긴 년이 살아 돌아왔으니 정말 끈질긴 잡초야. 잡초한 태준이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몸을 집어삼켰다. 그 애를 잡초라고 불렀나. 그는 양 회장의 값비싼 슈트 앞서풀 움켜쥐고 육중한 그녀의 몸을 바닥에서 들어 올렸다. 그녀의 발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왜 그가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도대체 왜 유라를 애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당신을 할머니라고 불렀던 아이야 당신을 따랐다고. 양 회장은 그의 손을 필사적으로 핥히며 발버둥 쳤다. 그녀의 얼굴이 질식으로 인해 검붉은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젖은 기침 같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사랑아, 멍청한 소리. 집어치워 그녀가 쌕쌕거렸다. 그 애는 장애물이었어. 날 낳아준 그 죽은 년의 마지막 흔적. 그 애는 내 약점이야. 한태준.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으로 변했다. 그리고 너도 내 애비랑 똑같아. 한심하고 병신 같은 내 애비처럼 항상 그깟 쓸모없는 년들한테 발목이나 잡히지. 내 어미가 그랬고 이젠 강지윤 그년이. 내가 20년이야. 20년 동안 너를 왕으로 만들려고 공을 들였는데 감히 그 애새끼랑 그 망령 같은 년 때문에 모든 걸 망치려 해. 증오와 뒤틀린 야망으로 가득 찬 그녀의 고백은 그 어떤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강하게 태준을 후려쳤다. 그는 꼭두각시였다. 그의 모든 인생이 이 괴물이 조종하는 연극 무대였다. 그가 충격으로 멍해진 순간 그녀를 잡은 손의 힘이 무의식적으로 풀렸다. 양 회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놀라운 힘으로 태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며 길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그의 뺨을 깊게 핥히었다. 태준이 고통에 찬 신음을 뱉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 사이 양 회장은 뒤로 비틀거리며 테이블 위에 있던 은제 과도를 낚아챘다. 내가 한강그룹을 만들었어. 그녀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소리쳤다. 교양 있는 총수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광기만이 남았다. 내 거야.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못 가져.
그녀는 방어적으로 칼을 휘두르며 태준과 문 사이를 노려보았다. 경호팀 태준이 피가 흐르는 뺨을 감싸주며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양 회장은 그를 향해 달려드는 대신 그를 지나쳐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기서 태준이 그녀를 뒤쫓으며 고함쳤다. 당신을 구하려는 게 아니야. 덤벼. 그녀가 복도를 달리며 미친 듯이 웃었다. 네가 걔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자고. 그는 그녀의 절박함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을 마무리하러 가는 것이었다. 목적지는 명백했다. 유라와 강지윤이 있는 곳, 중환자실이었다. 그 시각, 외과 중환자실 SICU 회복실. 병동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유라는 특수 제작된 소아용 침대에서 아직 마취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가슴팍에 붙은 모니터가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신호음을 내보내고 있었다. 강지윤은 탈진 직전의 몸을 간신히 이끌며 마지막 라운딩을 돌고 있었다. 그녀는 유라의 동공 반사를 확인하고 배액관을 점검했다. 이 아이, 자신이 경멸하는 남자의 딸, 그리고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생명. 묘하고도 고통스러운 유대감이 느껴졌다. 막 돌아서려는데 문이 아주 살짝, 삐걱 소리도 없이 열렸다. 지우는 긴장했지만 곧장 모퉁이에서 쏙 튀어나온 작은 머리를 보고 안도했다. 민호였다. 엄마. 아이가 속삭였다. 지윤이 간호사실에 있으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기어코 몰래 빠져나온 모양이었다. 민호야, 여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지윤이 낮게 속삭였지만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안도감이 묻어났다. 엄마가 걱정돼서. 민호가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왔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엄마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아까 간호사 이모가 준 보리차. 뜨거운 거 남겨놨어. 아직 따뜻해. 민호가 보온병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지우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일 정도로 강력한 사랑의 파도를 느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세상 전부였다. 지난 10년을 버티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고마워. 우리 아들. 그녀가 속삭이며 보온병을 받았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기나긴 수술의 여파로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엄마,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금방 집에 가자. 응. 그녀가 아들을 품에 안기 위해 몸을 숙였다.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완벽하고 고요한 평화의 순간이었다. 쾅. 회복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는 끔찍한 형상의 양 회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값비싼 슈트는 찢겨 있었고 얼굴은 태준이 흘린 피로 얼룩져 있었으며 머리는 광인의 것처럼 산발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과도가 형광등 불빛 아래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의 광기, 어린 눈이 방 안의 광경, 즉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지윤과 민호에게 고정되었다. 완벽한 표적이었다. 찾았다. 그녀가 순수한 광기로 가득 찬 비명을 질렀다. 너 내년 때문이야. 내년이 모든 걸 망쳤어. 너하고 네가 싸지른 그 잡종 새끼 때문에 네가 태준이를 나한테서 빼앗아갔어. 죽여버릴 거야. 내 놈들 둘 다 죽여버리겠어. 주거양 회장은 칼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고 아들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은 채 얼어붙은 강지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죽어버려. 양 회장의 광기 어린 비명이 좁은 회복실을 찢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번득이는 과도가
지윤의 눈동자에 그대로 비쳤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몸은 어머니로서의 본능 하나만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민호를 자신의 품속으로 끌어안고 아이의 머리를 가슴에 묻으며 등을 돌렸다. 자신의 등이 칼에 찢기는 끔찍한 고통을 기다리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고통은 오지 않았다. 대신 안 돼라는 절박한 포효와 함께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한 거대한 충격이 그녀와 민호를 옆으로 밀쳐냈다. 육중한 몸이 그녀를 덮치는 대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태준이었다. 그는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온 그 속도 그대로 양 회장과 지윤의 사이로 몸을 날렸다. 그는 지윤과 민호를 옆쪽 침대로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은 양 회장의 칼날 앞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날카로운 과도는 원래 지윤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오른팔을 들어 자신의 몸을 방어했다. 푹. 끔찍할 정도로 무디고 깊숙한 소리가 났다. 날카로운 칼날은 수백만 원짜리 아르마니 슈트의 최고급 원단을 종이장처럼 뚫고 그의 이두박근 깊숙이 밝혔다. 한태주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입에서 억눌린 짐승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고통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순간적으로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양 회장은 그의 팔에 칼이 밝힌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칼을 비틀며 더 깊이 밀어 넣으려 했다. 죽어, 너도 죽어. 이 배신자, 그녀가 소리쳤다. 그 순간 태준의 하얀 셔츠 소매가 순식간에 붉은 피로 젖어들기 시작했다. 피가 뿜어져 나와 그의 재킷을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이대로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한태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다치지 않은 왼팔을 번개처럼 휘둘렀다. 그의 손날이 정확하게 양 회장의 손목 관절을 내리쳤다. 끄악, 양 회장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소나귀에서 힘이 풀리며 피에 젖은 과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장님 김비서와 병원 보안팀 요원들이 회복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무기를 잃고 멍하니 서 있는 양 회장을 즉시 덮쳤다. 이거 놔놓으라고 양 회장은 바닥에 나뒹굴며 발악했다. 그녀의 교양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 그녀는 완벽한 괴물이었다. 내가 다 죽일 거야. 인연이랑 저 애새끼도. 그리고 너도. 한태준,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반드시 내 놈들 목을. 그녀의 저주가 채 끝나기도 전에 요원 하나가 그녀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한태준은 피가 쏟아지는 오른팔을 움켜쥔 채 벽에 등을 기댔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질질 끌려나가는 양 회장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가 문 밖으로 사라지기 직전 그가 김비서를 향해 낳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쉬어 있었지만 그 안의 권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김비서,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김비서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반드시 저 여자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 내 말. 알겠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가 사라지고 회복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긴장이 풀린 순간 태주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바닥에 흥건한 자신의 피를 내려다보며
그는 그대로 주저앉으려 했다. 거기 앉아요. 날카로운 외침이 그를 붙잡았다. 강지윤이었다. 그녀는 민호가 다치지 않았는지 황급히 확인한 뒤 아이를 안전한 구석으로 밀어두고 태준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의 연인도 상처받은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동맥이 절단된 환자를 마주한 응급의학과 의사였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젖어 있었지만 손은 전문가의 그것처럼 단호했다. 그녀는 태준의 비싼 슈트 소매를 망설임 없이 잡아 찢었다. 세상에. 상처의 깊이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피가 뿜어져 나오는 상완 동맥을 정확히 찾아내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손가락으로 압박했다. 김 선생, 당장 정형외과, OS랑 흉부외과, CS 교수님, 동시에 콜의 상완 동맥 파열이야. 출혈량이 너무 많아. 수술실 바로 준비하라고 해. 혈액팩 사계 준비. 그녀가 복도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녀는 태준의 상처를 압박하며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끔찍한 상황에 대한 분노와 한 생명이 눈앞에서 꺼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사로서의 순수한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태준은 고통으로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지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던 여자, 자신이 버렸던 여자.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10년간 그를 지배했던 차가운 오만함과 죄책감을 억누르던 방어기제가 팔에서 쏟아지는 피와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왼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스치려다 멈췄다. 지윤아. 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내가 미안해.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뱉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 순간 회복실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아까의 소동의 겁에 질려 침대 밑에 숨어 있었던 민호였다. 아이는 굴러다니는 피 묻은 칼과 바닥에 흥건한 핏물 웅덩이,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겨 쓰러져가는 낯선 아저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이의 파란색 교복 소매가 아까 넘어질 때 묻은 태준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호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아이는 엄마의 의사가운 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지윤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을 돌아봤다. 괜찮아. 민호야. 괜찮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상처를 압박하고 있는 지윤의 손과 그 밑에서 창백하게 질려가는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순진한 눈이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그보다 더 큰 경이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칼 막았어. 우리 구했어. 아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리고는 지윤의 심장을 먹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다. 엄마. 혹시 저 아저씨가 엄마가 맨날 동화책 읽어줄 때 말했던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지켜준다던 그 죽은 아빠야. 한 달 후 시간은 가장 지독한 상처에도 어김없이 세살을 돋게 했다. 한국대학병원 옥상 정원은 완연한 봄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화단의 만발한 펜치꽃 위로 부서졌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한유라가 탄 휠체어를 강민호가 밀어주고 있었다. 유라는 한 달 전에 창백함을 벗고 두 뺨에 건강한 분홍빛이 감돌았다. 아이는 수술의 여파로 아직 걷는 것이 힘들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민호 오빠 저기 봐. 나비야, 어디 와. 진짜 크다. 두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병원 1층 로비의 텔레비전에서는 오전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앵커 세진그룹 양모 회장이 오늘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미수, 주가 조작, 횡령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경영권 위기를 겪었던 한강그룹은 한태준 회장의 대대적인 경영 쇄신안 발표와 사제 출연을 통해 뉴스는 양 회장의 몰락과 한태준의 재기를 동시에 알리고 있었다. 정원 한쪽 가장자리 그늘진 곳에 한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오른팔에 검은색 팔걸이 붕대를 하고 있었다. 그날의 상처는 깊었고 신경 일부가 손상되어 재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터였다. 이번 사태로 그는 그룹 지분의 40%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계모의 세력에게 넘어갈 뻔했던 회사를 지켜냈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옥죄던 과거의 굴레에서도 벗어났다. 그의 왼손에는 지윤이 10년 전 좋아했던 하얀 수국 꽃다발과 유라의 병실에 넣어주려다 타이밍을 놓쳤던 커다란 곰인형이 들려 있었다. 그는 저 멀리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지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의사가운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평화를 찾은 듯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다. 태주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20m쯤 남겨두고 그는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저 완벽한 평화 속에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것을. 자신이 다가가는 순간 저 평화는 다시 한번 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지훈과 아이들에게 속죄할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근처의 빈 벤치에 가져온 수국 꽃다발과 곰 인형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때 지훈이 인기척을 느낀 듯 고개를 들었다. 수십 미터의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지훈은 웃지 않았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10년 전처럼 그를 외면하거나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인정이었고 그의 사과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한때 존재했던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다. 용서하되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명확한 선이었다. 한태주는 그 뜻을 이해했다. 그는 가슴이 아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것이 자신의 벌이자 동시에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씁쓸하지만 후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고독했지만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향해 단호하게 걸어갔다. 태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민호가 지윤에게 달려왔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갔네. 민호가 유라의 휠체어를 지윤 곁으로 밀고 왔다.
유라는 벤치 위에 놓인 곰인형을 발견하고 눈을 빛냈지만 이내 지윤의 스웨터 자락을 잡아당겼다. 지윤 엄마. 아이는 이제 완전히 지윤을 엄마라고 불렀다. 양 회장이 구속된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유라의 법적 보호자 절차는 지윤이 밟고 있었다. 저 배고파요. 지윤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한 팔로 민호를, 다른 한 팔로 휠체어에 앉은 유라를 동시에 끌어안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좋아. 그녀의 목소리는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우리 맛있는 짜장면 먹으러 갈까와 짜장면 좋아요. 세 사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은 서로에게 기대어 웃으며 따뜻한 봄 햇살 속으로 함께 걸어갔다.